3시가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누군지 뭐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야 다 비슷할 거고 분당 지역이 학구열이 워낙 세니까 강사 역량들도 웬만하면 다 있을 거고 되게 어리신 분이 아닌 이상은 저에 대해서 우선 어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순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분당에서 나고 자랐어요. 초중고 다 분당에서 나오고 한 15년 넘게 분당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분당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당 지역에서만 강의를 거의 이제 한 7, 8년 가까이 한 것 같고요. 고등부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제가 분당을 고집한 이유는 그냥 제 고집인 것 같아요. 제가 나고 자란 동네다 보니까 좋아서 이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든 좀 잘 돼보자 라는 일념으로 계속 이 부근에서 버텨왔고요. 대표적으로 되게 옛날 얘기긴 한데 경력이 됐다 보니까 처음 시작을 이제 아랍국어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최영국어 분당점, 명인 분당점, 그 이후에 뭐 올가라든가 분당 지역 학원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위주였고요. 고3 수능 수업보다는 고1, 2 내신 수업이 더 재밌더라고요. 준비할 게 훨씬 많긴 한데 이상한 게 저한테는 잘 맞아서 그쪽 전문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학생을 키워내는 긍정의 힘, 되게 긍정적인 편이에요. 학생들에게 뼈아픈 현실에 대해서 충고도 해줘야 되고 팩폭도 날려야 하지만 저는 그냥 할 수 있지, 꿈을 키워보자, 좋게 생각하자라고 좀 말을 많이 어르고 달래는 편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해야 좀 잘 따라가는 성향이고 혼내면 위축되는 성향이어서 아마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평상시 성향도 대학생 때 별명이 단무지, 단순 무식하다라고 했을 만큼 되게 할 수 있지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강한 편이에요. 그걸 학생들한테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린다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아랍국어 오기 직전에 잠실에서 초임 강사 시절에 정신여고라고 하는 학교를 맡았었어요. 그 학교가 국어 난이도가 정말 헬이거든요. 웬만한 국어쌤들은 정신여고요 하고서 혀를 내두르시는데 거기 1타 담당 선생님이 저의 사수셨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한 60에서 80명씩 맡으셔서 3개의 학년이니까 한 학교에서만 200명 이상을 맡으셨던 선생님이고요. 그 쌤이 수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고니까 되게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 수업을 보면서 핵심만 딱딱 짚어주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내신 대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세하게 파헤쳐주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걸 심어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우게 돼서 저도 이제 디테일의 끝판왕, 되게 꼼꼼하게 수업을 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아무래도 성격이 되게 급하고요. 엄청 덤벙대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상대한테는 되게 하나하나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놓치는 거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세세하게 심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의 케미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좀 잘 받아주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제가 재밌게 주책도 많이 떨고 개그를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난방을 꺼야 하고 창문을 열어야 할 정도로 막 열정이 넘치고 옆에 타 과목 선생님들께서 국어쌤 파이팅 되게 넘친다 라고 하실 만큼 열이 있게 재미있게 까불면서 즐겁게 수업을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딱 지금처럼 수업만 하기는 합니다. 이게 필수 요소는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학생의 눈높이 맞춤 관리. 제가 장점이 제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을 잘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통 저희가 어머님들도 옛날에 연애 상담 해보셨나요? 보통 저희는 여자친구들끼리는 그 자식 나빴어 하면서 친구 편을 들기 마련인데 저는 네가 이러이러했을 때 얘도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중립적으로 잘 본다고 해서 상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 이걸 모르지가 아니라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아이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균형을 잘 잡게 돼서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제가 학창 시절부터 상담뿐만 아니라 국어나 영어나 사회계열 과목을 워낙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너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감이 이렇게 싹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료는 많이 있을 거고 서연고에 맞는 그런 문제 유형에 맞는 자료 엄선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국어 내신은 암기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암기도 있어야 하는 요소지만 단순히 암기하고 그냥 주입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사고력 증진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결국 국어의 핵심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가,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추론을 잘하는가 이런 거에 강점을 좀 포커스를 둬서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업 연구를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 개인 노트 연습장이고요. 한 질문을 수업하기 전에 저는 일단 인터넷을 찾아서 중요한 정보 핵심을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작품이어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핵심 내용을 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걸 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핵심 정리를 스스로 해보고 이거를 아이들과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 수업 준비 2단계는 이게 본문인데 본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기하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지금 있거든요. 그냥 알록달록 좋아하는 뭐 여자 감성이 아니라 제가 연구할 때 참고하는 교수님, 강사분들, 연구진 여러분의 해석이 있어요. 그거를 중요한 걸 끄집어 와서 그분들별로 제가 필기를 하다 보니까 색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사고할 수 있구나. 해석의 여러 관점, 유연한 사고들 이런 거를 반영해서 되게 최대한 꼼꼼하게 본문 준비를 하고요. 이거는 순전히 제 연구용 필기 자료입니다. 뭐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기에는 너무 필기가 많고 아이들에게는 필기를 다 잘 하게끔 유도를 하고 필기를 놓친 친구들에게는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뭐 산문 같은 경우도 왼쪽이 산문 소설인데 전문을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휘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지금 꼼꼼하게 제가 필기 정리해둔 게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제가 철저하게 본문을 쪼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에 들어가죠. 제가 좀 아날로그식이라서 판서 위주 수업을 하는데 최대한 줄 수 있는 정보는 다 줍니다. 물론 쓸데없는 거는 주지 않죠. 거르고 걸러도 내신은 중요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필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필기를 하는 만큼 아이들도 열심히 필기를 하게끔 이거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 안 돼 있으면 저는 쉽지 않아요. 점점 옛날 말이다. 디지털화? 아이들이 좀 기기로 수업을 많이 하죠. 그것도 좋아요.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책으로 학원에서 주는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패드로 복습하고 그런 거를 저는 권장을 해요. 그 종이 텍스트가 주는 그 사고의 힘이 좀 더 강한 게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열정과 재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 모두 다 땀을 흠뻑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냉방을 빵빵하게 틀어도 너무 제가 막 여기가 끓어오르다 보면은 거의 사이비 교주가 된 것 마냥 막 흥분을 해갖고 열정이 끓어올라서 수업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가 OX 단답형 복습지로 아이들의 이제 이해도를 확인을 하고요. 이거를 확인을 할 때는 이게 만약에 O다, 정답이 O다라고 하면은 이게 O인 이유를 본문의 근거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봐 나한테. X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라고 생각한 이유를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봐. 꼭 본문이 근거가 돼서 제가 이해를 하게끔 아이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국어라고 하는 게 감이라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 확인하면은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제가 철저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힘을 쏟는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한 거였고요. 결과적으로 성적을 잘 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맨 처음에 정신여고라는 학교를 맡다 보니까 그 이후로 좀 쉬운 학교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여고나 외고 이런 것 위주로 수업을 해왔고, 그래서 특정 어떤 학교 하면은 그 쌤 진짜 꼼꼼하게 가르친대 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례는 뭐 웬만한 강사분들은 다 이런 이력이 있으시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운 좋게 처음부터 1등급 아이를 만나서 좋게 잘 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언급한 거는 거의 이제 성적이 이제 향상된 사례, 저랑 만나서 이렇게 끌어올린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물론 서영고도 어렵죠. 그런데 조금 더 되게 좀 난해하고 힘들기로 소문난 땡땡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만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90점 이상 받는 것도 희귀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1, 2등급 받는다 해도.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유일하게 작년에 만점자 2명 배출을 해서, 이거는 제가 분당에서 강의하면서 진짜 너무 뿌듯하다. 서영고에서 만점, 이거랑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좀 더럽게 어려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좀 자랑을 했고요. 서영고도 물론 1, 2등급 상위권 학생들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식을 보면은 우선 1단계 핵심 정리는 제가 아까 노트에다가 핵심 정리를 연습을 한다 했었죠. 그 내용을 아이들과 공유를 하는데, 어떤 질문을 들어갈 때 그냥 드립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틀, 그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작품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 틀, 배경 지식, 작가의 경향 이런 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2단계 제가 꼼꼼하게 연구했던 본문 분석을 통해서 지문, 소설이라고 해도 어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분석을 합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문을 다 파헤치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모의고사랑은 좀 방향이 다르죠. 3단계는 OX 단답형 정리지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고, 이거를 약간 변형해서 그 다음 주에 테스트를 봅니다. 자, 과제 같은 경우도 3단계인데요. 1단계는 지금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1단계를 간과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대충 와 풀고서 역시 쉽네, 다 맞거든요. 풀 때는. 우선 3단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같은 경우 아버지가 되게 엄격한 코치이시기로 유명한데, 어릴 때 손흥민한테 제가 축구를 막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단에 다리 이렇게 바꿔서 뛰는 거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뭐 동체 시력 훈련 이런 거를 엄청 표가 나올 때까지 시켰대요. 보통 하면은 막 이렇게 드리블 하는 거나 막 이런 거를 열심히 시킬 것 같은데, 기본기를 진짜 표가 나올 때까지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이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를 적용할 수 있냐면은, 운전에서 방향 감각, 여기서 이렇게 꺾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 기본을 잘 잡고서 이제 했어야 하는데 밟는 본능이 있어서 달리는 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운전을 뭐 사고 경력이 없기는 한데 그 강사분께서 왜 이렇게 달리냐, 초보 운전자가 라고 많이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실수 막 팍팍 박아대고, 달리는 건 잘하고 간과한 거죠. 1단계는. 그럼 절대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보면은 수능 문제에서 시에서 제일 처음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 개념어, 표현상의 특징,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 역설법, 의의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틀리는 경우, 또는 소설의 제일 첫 문제에서 시점이라든가 이제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들을 때는 쉬워요.
역설법. 아, 그렇구나. 음성상징어. 알겠어. 감정이입.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개념 정리하는 문제 풀면은 다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개념들이 섞이다 보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깊이 있게 내 걸로 다져두지 않으면은 이거를 3단계에서 잘 적용을 못해요. 고등학교 시험보다 특히나 이제 서영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개념어에 굉장히 충실하게 문학 문제를 냅니다. 이게 하나하나 끊어보면 쉽지만 작품별로 막 섞어서 문제를 낼 때는 이게 맞나? 제가 여기에 있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을 저는 엄격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는 각 지문별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학이니까요. 각 작품별로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뭐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시점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출제 유형들, 핵심 유형들 이거를 문학 작품 위주, 학교의 내신 기출 위주로 해서 파악을 하고 3단계에 가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외부 지문이죠. 낯선 지문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좀 더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들을 어떻게 착착착 해결해 갈 수 있는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1대1 맞춤 관리인데 문제풀이 해줘야죠. 제가 살아있는 해설자가 되어서 이러한 지문의 근거 때문에 이렇단다 문제풀이 해줘야 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왜 이 아이가 이 답을 골랐을까? 왜 이 답을 간과했을까? 놓쳤을까라고 하는 사고력과 이해력을 제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바로 잡아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키포인트가 사고력 파악이라고 돼 있어요. 국어라는 과목은 사고, 논리, 추론 이게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 파일은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보낸 건데 카톡을 이 시험지 사진 밑에 보면은 본인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틀리게 보는 건가요? 여기에 차이점을 두고 있나요?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남겨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다 나오죠. 어려운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봤을 때 아 얘가 여기서 공식을 잘못 넣네. 여기서 연산을 실수했네.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국어는 아이가 이렇게 밑줄을 긋기는 하지만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그 답을 선지를 선택했는지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 흔적을 파악해야 제가 아이를 바로 잡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게끔 이게 만약에 클리닉이면 말로 왜 이거를 골랐는지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 이런 거를 제가 꼼꼼하게 따져갑니다. 오른쪽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건 안 되나요? 라고 다 질문을 남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자, 한 문제당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단순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의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며 아이 너가 지금 사고의 방향을 이렇게 잘못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거고 너는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그 맞춤형 PT, 헬스 PT를 하듯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고에 맞춰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하며 저는 이제 아이의 사고를 바로 잡아주는 어떤 선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뭐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 우측은 이제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핵심 정리한 거 파이널고사 1, 2, 3회 이렇게 정리해서 대보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전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을 설명드린 거고 서영고 2학년 문학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2학년 때 우리는 1학기 때 문학이라는 파트만 시험을 봅니다. 교과서는 천재정이라고 해서 많이들 쓰는 그런 유명한 교과서고요. 학교에서 주는 외부 프린트물,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이나 EBS 들어가는 학교 몇몇 있고요. 어쨌든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한 편에 속한다는 거고, 서술형은 3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연고는 정말 수능 개념에 충실한 문제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은 절대 별개가 아니고요. 수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1단계에서 중요하다 했다는 것들, 아이들이 들을 때 쉬우니까 간과하기 쉬운 것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것으로 만들고 있니? 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 중거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를 제시해서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가 작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묻는 역시나 수능형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작품 간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평상시에 이 작품 단독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이런 게 겹치네? 이런 태도는 다르네? 라고 자꾸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훈련, 스스로 그런 학습법을 체득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랑 통하는 말인데, 교과 외의 작품 비중이 타 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부해야 할 양이 좀 더 많은 편인 거죠. 왜냐면은 교과서는 이제 막 2학년이 된 거예요. 1학년 응애응애에서 막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막 세고 낯설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수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과 외의 작품들은 좀 생소하고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다룬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는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번호가 1번, 1번 이렇게 겹친 이유는 제가 분당 전지역 기출을 작품별로 정리를 해요. 서연고, 모라니 피기까지는 한 3문제, 서연고, 흐르는 부 2문제 이런 식으로 작품별로 좀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번호가 겹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유형 1번은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 가, 나, 다 세 작품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여기서도 독해를 잘해야 돼요. 가는 나다와 달리 라고 하는 거니까 나와 나는 공통점 뭐가 있는데 가는 그게 없다 라는 차이점을 파악해야겠고, 색채어라고 하는 게 들을 때는 색깔, 컬러 그러니까 쉬운데 막상 세 개의 본문을 봤을 때 그 본문 전체에서 빨강, 파랑, 하양, 노랑 이렇게 색깔을 많이 언급하지 않거든요. 막 열 몇 줄의 시에서 일부 한 구절 구석탱이에 흰 철쭉 이게 잠깐 나오고 지나가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올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겠고, 나머지 선지가 전부 다 들어가죠. 다는 가나와 달리, 이번에는 가나는 다와 달리 이렇게 차이점 비교하는 거. 4번과 5번은 가다 모두라고 해서 공통점 비교하는 거. 이게 이 문제가 따로 두고서 그냥 시간 두고 풀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시간적인 압박 속에서 이렇게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지금 여기서 2번 선실도 보시면은 수미상관의 형식을 변형된 수미상관, 그냥 수미상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변형한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고, 3번에 선격 후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인가, 4번에 과거 회상을 통해서 대상의 현재 의미를 보여준다, 5번에 종결 어미가 어떤 건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뭐가 반복되는가, 가가 반복되나 내가 반복되나 라가 반복되나를 잘 찾고 그게 가져오는 효과를 통해서 관조적 태도라는 말에 대한 이해도 해야겠죠. 아이들이 잘 파악해야 하는 용어들을 이런 게 다 수능 개념어에 충실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기출 문제도 같은 유형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역시나 가는 나와 달리 차이점, 또 4번과 5번은 가와 나는 모두 이렇게 보통 3개의 선지는 차이점에 대해 묻고 아래 2개의 선지는 공통점에 대해 묻는구나, 이런 유형이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선지 3번의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시에서는 웬만하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꼭 동그랗다, 하얗다 이런 정말 시각으로 파악하는 단순한 개념만 가지고서 시각적 이미지야라고 하면은 틀리기 쉬워요. 웬만해서 눈으로 봐서 파악할 수 있으면 시각적이다라고 큰 틀로
인물이 많이 못 찾습니다. 어떤 게 내려가는 느낌인가, 어떤 게 하강적인 이미지인가, 이게 어떤 인식을 보여주지? 라고 하는 거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참고로 지금 얘는 고전 시가고요. 다행히 처음은 어려워요. 숙리인곡이라고 해서 좀 낯선 고전 시가일 수도 있지만 예비고 1때나 예비고 2 과정에서 많이 언급하는 작품이기는 해요. 내용이 길긴 하지만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작품이고,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선지의 구성이 지금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짝과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쫙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죠. 속된 말로.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독해력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독해력을 통해서 작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거를 묻고 있어요. 선지 1번이 A죠. 자, 여기서는 양소유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인물의 태도에 대한 근거를 묻고 있고, B 부분도 마찬가지, 인물이 깨달은 점은 무엇이며 이게 주제와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부분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고사,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고사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말이 어렵기도 해요. 성지는 곡사꽃을 명주로 바꾸기도 하고 나중에 극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성진의 삶도 마치 꿈속의 산처럼 비현실적이다. 현실과 꿈속 모두 비현실적으로 그려내어서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 모호하게 만들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거를 수식하는 말이 상당히 길죠. 전반적으로 인물의 태도, 그 다음에 고사의 이용, 주제, 깨달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독해력으로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아이들이 일단 말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을 느끼면서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잘 읽기만 하면 됩니다. 꼼꼼히 잘 읽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이 바로 외적 증거를 활용한 문제.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외적 증거고요. 이런 게 수능에서 3점짜리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둘 다 문제에 나와 있고요. 결국 그냥 아이 스스로 공부했던 그런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자체만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얹어서 아이가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대한 독해, 이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잘 돼야겠고,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문학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 문학의 형식이라든가에 대한 이론이 있거든요. 왼쪽은 작품의 어떤 글쓴이의 의도, 주인공의 특징 이런 거니까 보통 이런 내용은 강사들 또는 선생님들께서 설명할 때 배경 지식으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 배경 지식 틀을 잡을 때 들어봤음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측을 보시면 한번 보기를 볼게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면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우. 세 번째, 자기와 외부를 상호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만드는 경우. 뭔가 좀 말이 어렵죠. 다음 문단.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의 거리는 가깝고, 세 번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를 보는 관점에 따라 가깝거나 멀어지기도 합니다. 문학에서 저희가 소설을 분석을 하거나 시를 분석할 때 인물의 생각이 반영됐어. 인물이 이 상황을 이렇게 투영해
수영해서 보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마치 논문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야 진짜 머리 아프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외부 세계와 그 주인공, 인물의 관계, 인물이 외부 세계를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언급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본 작품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거기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유형에 해당하고 얘도 선지가 좀 길어요. 보기와 선지 다 읽다가 참 시간적인 압박이 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외적 준거를 활용한 수능형 문제. 이 서연고는 저는 딱 두 가지를 핵심으로 봐요. 수능 개념, 외적 준거. 왜냐면 외적 준거가 타학교에 비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보기도 조금 말이 복잡해요. 앞에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평상시에 일반적인 학교에서 제시하는 그런 보기의 유형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독서 지문을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새롭게 더 얹어지는, 가중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역시나 선지에서도 보기를 통해서 좀 길게 해설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외적 준거가 참 많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유형은 이제 외부 지문과의 연계입니다. 좀 난이도가 평이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아이들이 많이 접해봤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끌고 와요. 그렇지만 서연고에 나와 있는 외부 지문은 지금 윤동주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자화상이라든가 서신학 이런 게 있는데 병원 고2에 막 올라온 친구가 그렇게 많이 봤을 법한 작품은 아닙니다. 낯선 외부 지문과 본문과 비교를 하는데 대화 형식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아이들이 낯선 지문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우측에 있는 거는 유명한 한시이기는 합니다. 네, 한시이기는 한데 아이들이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한시를 뭐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려 가요라든가 아니면 시조, 가사 이쪽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접해보지 않은 친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행이고 밑에 해설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얘는 본문과 비교를 해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화자의 의도, 태도 이런 거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일단 아이들이 낯선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낯선 지문, 외부 지문 연계 작품이 나왔다 하면은 그냥 술술술 보고 수능형으로 볼 때는 정서나 흐름만 잘 파악하면 되지만 내신 대비할 때는 정서, 태도, 상황,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넘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결국 서연고 시험 대비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과서, 프린트물,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프린트물이라든가 그런 외부 작품들도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보통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그냥 큰 흐름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교과서 지문처럼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능과 내신이 별개가 아니다. 난 내신 공부 중이야, 수능 공부 중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서연고의 문제 유형은 수능형 개념 이해, 외적 준거 활용,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기출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같이 해야겠고 세 번째로는 낯설고 생소한 작품이 나왔을 때 내가 꼼꼼하게 분석하는 힘 제가 자세하게 알려줄 거고 기본적으로 선지와 보기의 구성이 방대하기 때문에 독해력 어떻게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장의 우선순위를 매기는지 독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품에 대해서는 되게 깊이 있게 내신은 아주 정말 저기 지구 내에까지 뚫을 만큼 파헤쳐야 되고 학교 필수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잘 응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제가 아이들과 친하다. 공연도 보러 가고 코너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런 거를 어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요. 사주를 막 맹신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쓸데없는 TMI인데 비혼주의자거든요. 근데 뭐 강아지, 고양이, 학생 이런 대상들은 너무 좋아해요. 사주에 아이를 꼭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비혼이시라면 아마 학생들이 대신 아이의 존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이쁘고 학생들한테는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학생들도 아이들도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제 나이 또래면은 막 과장님들 파김치 같은 그런 회사 환경에서 시들시들하게 노초가 되어 일을 하는데 저는 젊은 기운을 받으니까 친구들도 네가 젊은 감각을 유지하나 보다 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서연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